정부가 노래방과 주점 등 9개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분류해 방역을 강화합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들은 미국과 유럽에서 유행하는 G형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이 전국의 신천지 시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신천지가 역학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는지와 이만희 총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 확산 책임에 이어 중국의 홍콩 보안법 추진을 놓고 충돌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타던 국제 유가도 하락했습니다.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4시간 동안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시민과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추가 성추행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구가 27도, 서울 25도 등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낮에 비가 내리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주말 뉴스광장 시작합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주로 20,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노래방이나 주점 등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이런 유흥업소들을 9개로 분류해서 따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김민지 기자입니다.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경기도 부천의 돌잔치.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인천 학원 강사로부터 4차 감염이 이어진 건데 코인 노래방이 중간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노래방이나 주점 등 이른바 고위험 시설을 매개로 한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되자 정부가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각 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합니다. 밀폐도와 밀집도, 이용자 수와 비말 발생 가능성 등이 그 기준입니다. 각 시설별로 위험도를 평가해 점수가 매겨집니다. 이런 평가 결과가 반영돼 헌팅 포차와 감성주점,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 모두 9곳이 고위험 시설로 분류됐습니다. 고위험 시설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방역 수칙도 마련되는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해당됩니다. 사업주는 출입자 명단 작성과 증상 체크, 영업 전후 소독 등을 해야 하고 이용자는 정확하게 이름과 연락처를 써야 합니다. 특히 노래방에선 손님이 사용한 방은 문을 닫고 30분이 지난 뒤 소독을 하도록 하는 수칙도 추가됐습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영업정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시설에서 핵심적으로 이행해야 할 방역 수칙을 마련하고 이 부분을 의무화하는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항상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감염 발생 현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고위험 시설 대상 시설도 가능한 최소화한다는 방침으로 학원과 PC방 등은 중위험 시설로 분류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태원 클럽에 갔던 사람들 상당수가 이 방명록에 가짜 기록을 남겨 방역당국에 애를 먹었죠.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 방명록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어떤 건지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 PC방 입구엔 휴대전화를 태그하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방문자가 휴대전화를 갖다 대니 본인 인증 화면이 나타납니다. 본인 인증을 마치고 발열 등 증상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출입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서울 성동구가 도입한 전자방명록 시스템입니다. 이용자의 출입 기록과 이름, 연락처는 암호화돼 저장됩니다. 자치단체는 확진자 발생을 통보받자마자 전자방명록을 확인해 실시간으로 접촉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 편리하고 하니까 건강상으로도 훨씬 더 좋고 해서. 전자방명록 시스템이 설치된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할 때 본인 인증을 하는데요. 이상이 없으면 출입 등록이라는 화면이 나오고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있다면 출입 제한이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개인정보는 잠복기와 역학조사 기간을 고려해 2달 뒤 자동으로 파기되고 다른 출입자나 사업주에겐 노출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성동구의 노래방 35곳과 PC방 2곳 등에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방문자가 이용을 거부하면 수기로 출입 명부를 작성하면 됩니다.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허위로 작성될 위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시간으로 데이터 관리가 되기 때문에 감염자가 발생했을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도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고위험 시설 이용자 명단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하루 20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역 감염자는 11명이고 대부분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주말 휴일이 걱정인데요.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보죠. 정유진 기자, 먼저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는 20명입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1,142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20명 가운데 지역사회 발생이 11명입니다. 경기 6명, 경북 2명, 서울, 인천, 경남에서 각각 1명씩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9명은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어제 2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는 266명이 됐습니다. 네, 병원 쪽도 걱정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관련 추가 확진자도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2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삼성 서울병원 관련 확진자는 간호사 4명과 접촉자 4명 등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확진자 2명은 지난 9일과 10일 사이 확진된 간호사가 모임을 한 강남역 인근 술집에서 접촉한 사람들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지난 9일에서 12일 사이 강남역 부근 주점 홀릭스와 SBS 노래방 방문자는 증상이 없어도 진단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경기도 남양주시 확진자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전해주시죠. 네, 지난 20일 확진자가 처음 나왔던 경기도 화도 우리교회에서 어제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교회 관련 확진자는 모두 6명으로 늘었고요. 대구에서도 이태원발 3차 감염으로 추정되는 10대 감염자가 나오면서 이들의 동선과 감염 경로 파악에 보건당국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높아서 주말 휴일이 걱정입니다. 방역 대책 새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방역당국은 클럽이나 주점, 노래방 등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증가하는 만큼 밀폐되고 밀접한 다중시설 이용과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주말엔 종교시설에 많은 사람이 몰릴 수 있는 만큼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비접촉 종교 행사를 권장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시작된 등교 수업으로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발열 검사를 통해 37.5도 이상의 발열이나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확진자가 생길 경우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한 뒤 귀가하고 지자체는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동전 노래방을 통한 감염이 잇따르자 569개 동전 노래방에 대해 사실상 영업을 금지하는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네, 걱정거리는 또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대구, 신천지 등 국내에서 발견되던 것과 다른 종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로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한 종류라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호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최소 215명입니다. 방역당국이 클럽 관련 초기 환자 14명의 바이러스 염기 서열을 분석해봤더니 대구, 신천지 등 국내에서 유행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와는 다른 형태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는 변이 형태에 따라 크게 S와 V, G 세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S는 초기 중국 우한발 환자에서, V는 대구, 신천지 등 국내에서, G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입국자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분석 결과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들은 모두 G그룹에 속하고 염기 서열도 일치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유입된 바이러스가 이제 아마 수도권 중심으로 조용한 전파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전자 정보만을 가지고 감염 경로를 특정하기는 어렵고 역학조사 시 참고하는 정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북 예천에서도 G그룹이 나타나는 등 국내에서 S, V, G그룹 모두가 나타났습니다. 우한이나 대남병원에서의 바이러스와 이태원 클럽발 유행의 근원은 다르다 하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포에 달라붙어 감염을 일으키는 부분의 변이는 발견되지 않아 백신 개발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미중 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추진에 대해 미국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코로나19 책임 등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던 양국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습니다.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 이런 긴장이 고조되고 이 때문에 세계 경제도 타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입니다.
이번 주 연일 상승세를 보였던 국제유가가 하락했습니다.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1.98% 떨어진 33.2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영국산 브렌트유도 2% 넘게 떨어진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중 간 갈등 격화가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책임과 타이완 문제 등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던 미국과 중국이 중국의 홍콩 보안법 추진을 놓고 다시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Right now, China is getting very close scrutiny from us, and we're thinking about all the options. But in terms of comments about Hong Kong, 중국이 건국 이래 처음으로 매년 발표하던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못한 것도 국제 유가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심을 키운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중 간 긴장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 때까지 더욱 악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치적 동기가 배경에 깔린 갈등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나 채무 상환 불이행 등 어떤 조치도 강행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올 하반기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계 1, 2위 경제대국 간의 대립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어제 경찰에 나와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 전 시장은 시민과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밝히면서도 추가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산경찰청을 빠져나옵니다. 사퇴 29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오 전 시장은 시민과 피의자에게 사과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실망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피해자분에게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말한 오 전 시장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사퇴 시기 조절했다는 의혹하고 사건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네. 추가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14시간 동안 오 전 시장을 조사한 경찰은 오 전 시장의 진술을 토대로 사퇴 기자회견에서 인정한 성추행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와 메모 등의 자료를 제시하며 성추행 사건 수습과 사퇴 과정에서 불거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전 시장 조사에는 성추행 피의자와 사퇴 공정을 작성한 법무법인 부산의 정재성 변호사가 함께했습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을 추가로 소환해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신병 처리 소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이 오늘 오전 11시 경남 김해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립니다. 올해 추도식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최소화된 규모로 진행됩니다. 노무현 재단은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유족과 재단 임원, 정당 대표 등 사전 협의된 참석자 100여 명 이외에는 묘역 입장이 통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도식은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주말인 오늘 내륙 지역으로는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5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반면 동해안 지역은 동풍이 불어들면서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주말인 오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일요일인 내일은 새벽부터 낮 사이에 중부와 호남,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에는 구름이 조금 끼어 있고요. 남부지방으로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충남과 경남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어서 이른 아침 이동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15도 안팎으로 오늘 아침 춥진 않습니다. 서울이 17.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25도, 세종과 전주 27도까지 오르겠고 안동과 청주도 26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승객과 승무원을 100명 가까이 태운 파키스탄 여객기가 착륙 직전 공항 인근 주택가에 추락했습니다. 일부 생존자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기체 결함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이 소식은 두바이에서 박석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의 진나공항 인근 주택가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라호르발 카라치행 파키스탄 국내선 여객기가 이곳에 추락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이 여객기가 몇 차례 착륙을 시도하다가 공항 인근 주택가에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에어버스 320 기종인 이 여객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9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구조대가 시신 수십 구를 수습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생존자가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 한국대사관은 이 여객기에 한국인은 타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파키스탄 국내선 운항은 코로나19로 2달 동안 중단됐다가 지난 16일 일부 노선이 재개됐습니다. 운항 재개 엿새 만에 사고가 났는데 사고 직전 관제탑과 여객기 간 교신에는 기체 결함을 시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While proceeding that, sir, we have lost engines. Confirm you are carrying out valid landing. Runway available to land at 25. Sir, Mayday, Pakistan 8303. 비행기 바퀴가 나오지 않아 착륙이 지연되다가 엔진에 이상이 생겼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파키스탄 항공당국은 사고 원인을 말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구조당국은 사고 지역을 봉쇄하고 공항 인근 모든 병원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네, 중국에선 우리 국회격이죠. 전인대가 시작됐는데요. 매년 해오던 성장률 목표치 발표를 이번에는 아예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손실을 가늠하기 힘들어서인데요. 대신 1,000조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베이징 최영은 특파원입니다. 공산당 지도력과 사회주의 체제 역량으로 전염병 저지에 성공했다고 자평한 중국 지도부. 하지만 해마다 제시하던 경제 성장률 목표를 올해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내수가 휘청이고 전 세계 유행의 수출 시장까지 타격을 받는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当前疫情尚未结束，发展任务异常艰巨。 올해까지 시진핑 주석이 약속한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실현해야 하는 만큼 대규모 부양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5조 7,500억 위안, 우리 돈 996조 원 상당으로 2008년 금융위기 때 4조 위안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13년 만에 국채 1조 위안을 발행하고 재정 적자율을 올려 1조 위안을 더 조달합니다.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도 3조 7,500억 위안으로 늘렸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재원을 디지털 신인프라 구축과 소비 확대 등 경기 부양에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용 불안이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는 만큼 일자리 900만 개 목표 등도 제시했습니다. 미국과의 갈등이 무역 전쟁을 넘어 남중국해 등에서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국방 예산은 6.6% 늘렸습니다. 중국은 이번 전인대 기간 미국과의 충돌이 예견된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관한 결의안 초안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책임론을 앞세우며 거세지는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이 더 커지면서 이 문제를 풀려면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직접 KBS에 나와 답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오현태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3차 추경까지 추진 중인 경제 비상 상황.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 건전성을 위해 매년 예산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효과적이진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상 GDP를 빨리 본궤도로 회복시키고 재정 건전성의 회복은 중장기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국제 어떤 경제 기구들이나 경제학계의 일반적인 어떤 컨센서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의 적자는 차근차근 채워넣으면 된다는 의미인데
이런 맥락에서 증세 논의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증세 문제는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 실장은 하반기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라며 나아질 거라는 장담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을 단계적으로 포함시켜 전 국민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기는 어렵겠지만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에게 고용 안전망을 제공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사회 불평등이 심해졌다며 코로나19 사태에서는 경제 회복과 불평등 완화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경비원 고 최희석 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이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경비원 고 최희석 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입주민 신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중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경비원 최 씨가 움직였다는 이유로 다퉜습니다. 그 뒤 최 씨에게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 심 씨는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경찰의 짜맞추기 수사가 있었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전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뒤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시는 건 오늘도 그렇게 주장하셨나요? 유가족들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유족은 심 씨를 향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내 동생 살리네! 아파트 입주민 130여 명은 심 씨를 엄중 처벌해달라며 지난 주말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어 어제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 모임도 구속과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 1,500여 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최희석 씨 유족들은 형사처벌 여부와 별도로 심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혼자 사는 여성이 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도 끊이지 않아 불안합니다. 그런데 여성이 주로 사는 원룸의 공동 현관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그대로 노출돼 있어서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남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귀가하는 여성을 집까지 뒤따라가 성폭행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성폭행 미수 사건. 홀로 사는 여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나아졌을까? 원룸촌을 찾아가 봤습니다. 출입문 벽면에 공동 현관 비밀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택배나 배달 음식을 편하게 받기 위해 누군가 써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벽면에는 7자리 비밀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쉽게 문이 열립니다. 불안하지 않으세요? 여기는 좀 보안이나 뭐 이런 거 좀 취약하거든요. 일반 아파트나 좀 이런 데보다는 저녁 하고 뭐 이럴 때 그죠. 인근 원룸도 상황은 마찬가지. 비밀번호가 현관문 도로 옆에 버젓이 적혀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다 적혀 있나요? 99%죠. 택배 그 직원들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거든요. 고객님들이 그냥 현관 앞에 놓고 가라고. 자기 비밀번호 알아야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공동 현관의 도어록이 아예 고장난 채로 방치돼 출입문이 활짝 열려 있는 곳도 있습니다. 주차장은 한낮인데도 깜깜합니다. 홀로 사는 여성이 안심하고 다니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원룸의 공동 현관이 사실상 열려 있는 곳이 많다 보니 혼자 사는 여성은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최근엔 택배함을 공동 현관 밖에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리함을 다소 희생하면서 보안을 강화하는 원룸 건물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미경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네, 내일은 곳에 따라 비 예보가 있어서 밖으로 나오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고속도로 상황은 다소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늘 최대 5시간 10분 정도 잡으시면 되겠고요. 1번 경부선 부산 쪽 죽전휴게소와 신갈분기점, 천안을 중심으로 정체가 예상됩니다.
아직까지 교통량으로 인한 불편은 전혀 없는 상황인데요. 일본 경부고속도로 시구간 중심으로는 교통량이 서서히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1차로 버스 전용 차로제는 오전 7시부터 한남대교 남단과 신탄진 사이로 시행되고요. 50번 영동선도 신갈분기점과 여주분기점 사이는 오늘 주말 버스 전용 차로제가 시행됩니다. 52번 고속도로 원주 방향 초월 부근에서 교통량 증가하고 있고 아직 60번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는 괜찮습니다. 15번 서양 고속도로도 소통 상태 좋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에는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5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반면 동해안 지역은 동풍이 불어들면서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을 텐데요. 일요일인 내일은 새벽부터 낮 사이 중부와 호남,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에는 구름이 조금 끼어 있습니다. 남부지방에는 보시는 것처럼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충남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어서 이른 아침 이동하신다면 앞차와의 간격 넉넉하게 두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종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조금 높습니다. 서울이 16.6도, 광주가 13.8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25도, 세종과 전주, 대구는 27도까지 오르겠고 강릉과 포항 21도에 머물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주로 20,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주로 노래방이나 주점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데요. 당국은 이런 유흥업소들을 9개로 분류해서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경기도 부천의 돌잔치.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인천 학원 강사로부터 4차 감염이 이어진 건데 코인 노래방이 중간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노래방이나 주점 등 이른바 고위험 시설을 매개로 한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되자 정부가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각 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합니다. 밀폐도와 밀집도, 이용자 수와 비말 발생 가능성 등이 그 기준입니다. 각 시설별로 위험도를 평가해 점수가 매겨집니다. 이런 평가 결과가 반영돼 헌팅 포차와 감성주점,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 모두 9곳이 고위험 시설로 분류됐습니다. 고위험 시설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방역 수칙도 마련되는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해당됩니다. 사업주는 출입자 명단 작성과 증상 체크, 영업 전후 소독 등을 해야 하고 이용자는 정확하게 이름과 연락처를 써야 합니다. 특히 노래방에선 손님이 사용한 방은 문을 닫고 30분이 지난 뒤 소독을 하도록 하는 수칙도 추가됐습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영업정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시설에서 핵심적으로 이행해야 할 방역 수칙을 마련하고 이 부분을 의무화하는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항상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감염 발생 현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고위험 시설 대상 시설도 가능한 최소화한다는 방침으로 학원과 PC방 등은 중위험 시설로 분류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태원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대구, 신천지 등 그동안 국내에서 발견됐던 것들과 다른 종류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주로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한 종류라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효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최소 215명입니다. 방역당국이 클럽 관련 초기 환자 14명의 바이러스 염기 서열을 분석해봤더니 대구, 신천지 등 국내에서 유행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와는 다른 형태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는 변이 형태에 따라 크게 S와 V, G 세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S는 초기 중국 우한발 환자에서, V는 대구, 신천지 등 국내에서, G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입국자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분석 결과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들은 모두 G그룹에 속하고 염기 서열도 일치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유입된 바이러스가 이제 아마 수도권 중심으로 조용한 전파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전자 정보만을 가지고 감염 경로를 특정하기는 어렵고 역학조사 시 참고하는 정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북 예천에서도 G그룹이 나타나는 등 국내에서 S, V, G그룹 모두가 나타났습니다. 우한이나 대남병원에서의 바이러스와 이태원 클럽발 유행의 근원은 다르다 하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포에 달라붙어 감염을 일으키는 부분의 변이는 발견되지 않아 백신 개발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인천 학원 강사에서 시작된 감염이 동전 노래방을 거쳐 돌잔치로 번지고 있습니다. 일가족 3명에 이어 이번엔 하객 등 6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은 건데요. 확진자가 더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박효인 기자입니다. 일가족 3명이었던 돌잔치 확진자가 9명으로 늘었습니다. 외손녀의 돌잔치에 참석했던 성남의 50대 조부모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광진구의 50대 여성과 함께 경기도 고양, 부천, 시흥 등 하객 4명이 확진됐습니다. 학원 강사발 감염이 수강생과 돌잔치 사진사에 이어 4차 감염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9일과 10일, 17일에 부천 라운파티 뷔페의 하객들에게 즉시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돌잔치에 참석한 다른 하객들에 대한 검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원격 수업이 연장됐던 인천의 66개 고등학교의 고3 학생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상적으로 등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당국은 학생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고 추가 확진자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동전 노래방을 다녀온 학생들에게 빨리 검사를 받게 한 체육관 대표 등 방역당국과 주변 사람들의 유기적인 협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가서 보건소 빨리 가라고, 빨리 가서 검사 받고 그리고 나서 결과 보고 그때부터 운동해도 되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바로 그날 보냈고요. 교육당국은 학교 내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24시간 비상 대기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추진에 대해서 미국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코로나19 책임 등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던 양국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습니다.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 이런 긴장이 고조되고 이 때문에 세계 경제도 타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입니다. 이번 주 연일 상승세를 보였던 국제유가가 하락했습니다.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1.98% 떨어진 33.2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영국산 브렌트유도 2% 넘게 떨어진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중 간 갈등 격화가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책임과 타이완 문제 등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던 미국과 중국이 중국의 홍콩 보안법 추진을 놓고 다시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Right now, China is getting very close scrutiny from us, and we're thinking about all the options. But in terms of comments about Hong Kong, 중국이 건국 이래 처음으로 매년 발표하던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못한 것도 국제 유가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심을 키운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중 간 긴장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 때까지 더욱 악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치적 동기가 배경에 깔린 갈등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나 채무 상환 불이행 등 어떤 조치도 강행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올 하반기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계 1, 2위 경제대국 간의 대립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KBS와 고 한만호 씨와의 9년 전 인터뷰 내용 보도해드립니다. 한 씨는 검찰이 당시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겨냥하면서 자신을 수사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KBS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한 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건 한 전 총리가 후보로 나선 서울시장 선거가 치러지기 2달 전이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0년 4월 8일 검찰은 고 한만호 씨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섭니다. 한 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 지 엿새 만이었습니다.
알고 지내는 정치인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고양시 저기 한나라라는 게 있는데 그분 정치인 이름을 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때려보더니 한명숙 총리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느냐 알고 지내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검찰은 이미 그 전해 곽영욱 전 대한통운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로 한명숙 전 총리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돈을 직접 건넸다고 진술했던 곽 전 사장이 총리 공관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말을 바꾸면서 분위기가 급변한 상황. 압수수색은 1심 무죄 선고 바로 전날 이뤄졌습니다. 한 씨가 검찰에서 처음 들은 것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곽영욱 씨 5만 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 아주 부당한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표적 아니냐. 난 부당하다 생각하니까. 본격 조사에 들어가자 한 씨가 한 진술은 모두 한 전 총리를 향해 꿰맞춰졌다고 합니다. 씨한테 나중에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씨가 돈을 만들고 있다고 본 걸 갖다가 총리님이 돈을 만들고 있다는 걸로 바꿔달라. 한명숙 총리님한테 자금 제공을 하는 바람에 부도가 났다. 이런 쪽으로. 서울시장 선거를 2달가량 앞둔 때 서울시장 유력 후보였던 한 전 총리를 낙선시키기 위해 검찰이 움직인 거라고 한 씨는 생각했습니다. 완전 이거는 이제 죽이려고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죽이겠다는 하는 의도가 확 그냥 풀리기 때문에 5만 불 사건에 거기서 무죄가 나오고 검찰이 완전히 어떤 패배했다는 어떤 패배주의 때문에 반드시 엮어넣어야겠다는 언론을 중심으로 무리한 별건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지만 검찰 내부 분위기는 아랑곳하지 않은 듯 보였다고 합니다. 그냥 언론에다가 그냥 엉뚱하게 계속 부패한 이미지 심어주는 그냥 선거에 개입하고 법정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들 많습니다. 지금 노골적으로 아주 전쟁터처럼 그 특수 일부 검사들 5명한테 뺑뺑 돌려가면서 한 전 총리는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이던 2010년 6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0.6%포인트 차이로 낙선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법원이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골목에서 나온 SUV가 유턴을 위해 서서히 1차선으로 접어듭니다. 행인이 걸음을 멈추더니 SUV가 향한 도로를 바라봅니다. 어제 낮 12시쯤 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승용차가 31개월 된 남자아이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엄마는 막 애기 보듬고 막 울고 있었어요. 근데 머리가 다쳤다고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응급차가 와가지고 심폐수술을 하시고. 하루 만에 다시 찾은 현장. 중앙 분리대를 추가 설치하고 경찰은 불법 유턴과 주정차를 단속합니다. 하지만 사망 사고가 난 뒤에야 조치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점심 좀 안 돼서 왔는데 데이트를 이제 막 설치 막 하고 막 공사 막 해가지고 어디 사고 났는데도 모르고 계속 경찰이 와 있는데도 여기 또 하고 평상시에 좀 위험했어요. 이런 가운데 법원이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고 범죄 사실의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토대로 운전자 과실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아이가 도로가에 서 있던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적 증거, 물적 증거를 확보해서 이제 빈식법 이제 사망이 처음이다 보니까 좀 이제 여러 가지 검토 사항도 많고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 처음 발생한 사망 사고인 만큼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선 택배기사와 그 동생을 아파트 주민이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당시 CCTV 화면을 일부 확보했는데 이 주민의 무자비한 폭행, 경찰 도착 바로 직전까지 5분 넘게 이어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민경 기자입니다. 택배기사 A씨의 동생을 뒤따라온 주민. 몸통과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기도 합니다. 동생이 황급히 도와줄 사람을 부르러 도망치자 이번에는 택배기사를 때립니다. 동생이 경비원과 함께 돌아왔지만 쓰러지고 도망치는 형제를 향한 폭행은 이어졌습니다. 폭행은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6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너무 경황이 없었어요. 피도 너무 많이 나고 갈비뼈 때문에 숨을 못 쉬었었어요. CCTV로는 음성 확인이 안 돼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 해당 주민은 경찰 조사에서
택배기사 형제가 자신을 때리거나 흉기를 쓸 것 같아 먼저 양쪽을 번갈아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폭행에 대해서는 주먹으로 한두 대를 때렸고 둘 다 피가 나는 것을 보고 손바닥으로 명치나 목덜미 등을 때렸다고 했습니다. 피가 흐르는 택배기사 형제의 모습을 보고도 여러 차례 더 때렸다고 인정한 겁니다. 형제와 달리 다친 곳 없었던 입주민. 경찰에 자신도 명치를 맞았지만 힘을 주고 있어 다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를 주먹으로 명치를 밀치더라고 세게. 근데 제가 버티려고 했거든요.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폭행 주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삼성이 충남 아산에 5년 동안 13조 원을 투자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단지를 짓기로 했죠. 그런데 삼성이 다음 달부터 이 관련 공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장 2,000명 넘는 노동자들이 실직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삼성이 올해부터 5년간 1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삼성 디스플레이 2단지 공사 현장. 초대형 크레인 34개 가운데 10개가 운행을 멈췄습니다. 삼성이 다음 달부터 공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곳 공사 관계자들은 최근 시공사 측으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건물의 바닥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작업을 중단하고 크레인까지 해체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레인은 해체와 조립에만 몇 달씩 걸려 공사가 1년 가까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 2천여 명은 실직 위기에 놓였습니다. 타워 크레인 세운 지가 불과 한 3개월뿐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또 지금 와가지고 뺀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지. 협력업체들은 입주 시기를 미루고 주변 상인들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상권에서 중역을 기다리신 분들도 많은데 다 손해보면서 지금 멈춘다니까 지금 여기 주위 저희뿐만 아니라 모두 다 힘든 부분이 있어요. 삼성 측은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속도 조절일 뿐 13조 원 투자는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사 재개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산시도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아산 자재라든가 인력 이런 걸 좀 활용하라고 얘기는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뭐가 지금 명확하게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나 봐요. 아산 2단지는 글로벌 시황 악화로 2018년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어 이번 공사 중단으로 13조 원 투자 일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확산 속도는 빠른데 치료법이 없어서 과수의 구제역이라 불리는 화상병이 올해도 과수원 곳곳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인 농가가 충북에만 수십 곳에 달해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충주의 한 과수원입니다. 사과나무 가지 끝이 검게 시들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통째로 고사한 것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와 잎이 검게 말라 죽는 과수 화상병에 감염된 것입니다. 전체 390여 그루 가운데 200그루 이상 감염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밀잎알이 보여. 그러길래 아하 이게 화상병인가 보다 하고서는 이제 그러려냐 생각을 하고도 딴에 밀었지. 그리고도 또 하다 보니까 이번 주 들어서고 나니까 그냥 단박 확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충청북도는 간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충주와 제천 지역 5개 농가의 시료를 채취해 농촌진흥청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과수 화상병 확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올해 발병 시기가 지난해보다 일주일 정도 이르고 기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종합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발생 농가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주변 농가를 대상으로 예찰 활동과 방제 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내려진 농가에 대해 추가로 정밀 조사도 진행 중이어서 피해 규모는 더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신속한 매몰 처분하는 게 이제 가장 확실하고요. 더 이상 그런 세균 감염원이 다른 곳으로 퍼지는 것을 이제 막아야 하는 것이 제일 시급한 일이고요. 지난해 충북에서는 충주 76곳, 제천 62곳, 음성 7곳 등 145개 농가에 과수 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전 세계에서 오로지 중국만을 제외한 반중국 경제 블록을 만들자면서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경제 번영 네트워크 EPN입니다.
미국 국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이미 우리나라에게 이에 대해서 얘기했었다면서 뒤늦게 밝히면서 압박에 나섰는데요. 우리 외교부도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미국 측 수석 대표는 키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 우리나라의 경제번영 네트워크 EPN 참여를 압박하는 인물입니다. 당시에는 경제협력 확대 강화라는 공동선언 정도만 보도됐지만 이번에는 당시 한국에 EPN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We talked about the Economic Prosperity Network initiative to unite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It's to expand and diversify supply chains that protect people in the free world. 한국은 미국의 위대한 동맹이다. 양국 국민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당장 미국이 추진 중인 5G 클린 패스 구상 참여가 시험대입니다. 중국 화웨이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건데 어떻게 결정하든 갈등을 피하기 힘듭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고민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개방된 세계화, 그 다자 협력의 모습, 그리고 법치, 그 민주적인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원칙에 따라서 사안별로 좀 대처를 해나가는 방법이 가장 지금 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는 조만간 외교전략 조정회의를 열 방침입니다. 미중 사이 줄타기 묘수를 찾기가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됐지만 금액이 많지 않고 유 씨에게 부정한 청탁이 있었거나 이들 기업에 혜택을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서울 동부지법 형사 11부는 유 씨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도 4,200여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유 씨는 구속된 지 6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이 머물던 오피스텔의 월세를 받는 등 4,700만 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유 씨가 금융위 공무원 등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에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금품을 제공한 기업들 역시 도움을 기대했다고 진술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동생이 취업한 기업이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사적인 친분 관계를 고려할 때 뇌물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대가성이 없는 금품 수수였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부시장 비위 혐의와 관련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이 기소돼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유 씨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뇌물 액수가 크지 않다고 밝혔는데 조 전 장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로 숨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무엇보다도 먼저 도로 밖으로 피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터널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가 밖으로 나와 차량 주변을 살펴보는 순간 다른 승용차가 사고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20대 운전자는 튕겨나가는 자신의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지난 20일에도 고속도로를 달리다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차가 들이받아 도로에 서 있던 4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뒤따르던 차량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추돌을 피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1차 사고를 수습하려다 아니면 사고 현장을 빠져나가지 못해 일어난 2차 사고입니다. 2차로로 주행 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정차를 하고 운전자가 하차된 상황에서 뒤따르던 차가 차량과 운전자를 충격하고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한 그런 사고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경남에서 일어난 2차 사고는 85건, 사망자는 8명으로 치사율은 9.4%입니다. 같은 기간 일반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2.6%로 4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운전자가 이제 1차 사고 후에 하차를 한 상태에서
결국 이제 맨몸이 노출된 상태에서 높은 속도로 달려오는 후속 차량에 사고를 당하시기 때문에 치사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도로에서 사고가 나거나 고장으로 차가 멈추면 먼저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연 뒤 재빨리 도로 밖으로 대피하라고 말합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이 기상청이 올여름에도 극심한 더위가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국 폭염 일수가 20일을 넘어 예년의 2배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네, 그리고 태풍도 2-3개 정도가 한반도에 영향을 준다는 전망입니다. 이정훈 기상 전문 기자입니다. 폭염 일수가 30일을 넘어서며 관측사상 가장 더웠던 2018년. 당시 열사병으로 전국에서 48명이 숨졌습니다. 2016년 서울에선 8월 하순까지 열대야가 21일 연속 이어져 시민들을 잠 못 들게 했습니다. 기후변화로 폭염 재난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고 올여름에도 극심한 폭염이 찾아올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여름철 폭염 일수가 20일에서 25일로 예상돼 평년보다 2배 이상, 지난해보다도 열흘 정도 많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초여름에는 상층 찬 공기가 한반도 상공에 머물러 햇빛이 비치는 낮에만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지만 장마가 끝나는 7월 하순부터는 무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중국 대륙에서 달궈진 티베트 고기압이 가세해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거란 전망입니다. 이 두 부분의 공통 영향에 의해서 7월 말부터 8월 중순에는 상당히 무더운 날이 많을 거다라고. 초여름부터 장마철까지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그러나 장마가 끝난 뒤 오히려 국지성 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더 큰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름 태풍은 2-3개 정도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7, 8, 9월까지 어떻게 보면 여름의 후반 또 초가을쯤 되겠죠. 그때 가장 많이 발생해서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태평양의 바닷물 온도가 높아 초강력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오늘 내륙 지역에 계신 분들은 옷차림 가볍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25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동풍이 불어오면서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일요일인 내일은 새벽부터 낮 사이에 중부와 호남, 경북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에는 구름이 조금 끼어 있고요. 남부지방은 보시는 것처럼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충남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으니까요. 앞차와의 간격 넉넉하게 두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습니다. 서울이 16.6도, 대구 12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올라서 세종과 전주, 대구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노래방과 주점 등 9개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분류해 방역을 강화합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들은 미국과 유럽에서 유행하는 G형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이 전국의 신천지 시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신천지가 역학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는지와 이만희 총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 확산 책임에 이어 중국의 홍콩 보안법 추진을 놓고 충돌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타던 국제 유가도 하락했습니다.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4시간 동안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시민과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추가 성추행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주로 20,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주로 노래방이나 주점 등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데요. 당국은 이런 유흥업소들을 9개로 분류해서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경기도 부천의 돌잔치.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인천 학원 강사로부터 4차 감염이 이어진 건데 코인 노래방이 중간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노래방이나 주점 등 이른바 고위험 시설을 매개로 한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되자 정부가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각 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합니다. 밀폐도와 밀집도, 이용자 수와 비말 발생 가능성 등이 그 기준입니다. 각 시설별로 위험도를 평가해 점수가 매겨집니다. 이런 평가 결과가 반영돼 헌팅 포차와 감성주점,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 모두 9곳이 고위험 시설로 분류됐습니다.
고위험 시설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방역 수칙도 마련됐는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해당됩니다. 사업주는 출입자 명단 작성과 증상 체크, 영업 전후 소독 등을 해야 하고 이용자는 정확하게 이름과 연락처를 써야 합니다. 특히 노래방에선 손님이 사용한 방은 문을 닫고 30분이 지난 뒤 소독을 하도록 하는 수칙도 추가됐습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영업 정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시설에서 핵심적으로 이행해야 할 방역 수칙을 마련하고 이 부분을 의무화하는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항상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감염 발생 현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고위험 시설 대상 시설도 가능한 최소화한다는 방침으로 학원과 PC방 등은 중위험 시설로 분류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수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하루 20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역 감염자는 11명이고 대부분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주말 휴일이 걱정인데요. 취재 기자 전화로 연결해보죠. 정유진 기자, 먼저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는 20명입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1,142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20명 가운데 지역사회 발생이 11명입니다. 경기 6명, 경북 2명, 서울, 인천, 경남에서 각각 1명씩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9명은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어제 2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는 266명이 됐습니다. 네, 병원 쪽 상황도 좀 볼까요? 삼성 서울병원 관련 추가 확진자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2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삼성서울병원 관련 확진자는 간호사 4명과 접촉자 4명 등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확진자 2명은 지난 9일과 10일 사이 확진된 간호사가 모임을 한 강남역 인근 술집에서 접촉한 사람들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지난 9일에서 10일 사이 강남역 부근 주점 홀릭스와 SBS 노래방 방문자는 증상이 없어도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경기도 남양주시 확진자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전해주시죠. 네, 지난 20일 확진자가 처음 나왔던 경기도 화도 우리교회에서 어제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교회 관련 확진자는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에서도 이태원발 3차 감염으로 추정되는 10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보건당국이 이들의 동선과 감염 경로 파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높아서 주말 휴일이 걱정인데요. 방역 대책 새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방역당국은 클럽이나 주점, 노래방 등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밀폐되고 밀접한 다중이용시설과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주말엔 종교시설에 많은 사람이 몰릴 수 있는 만큼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비접촉 종교 행사를 권장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시작된 등교 수업으로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교실에 들어가기 전 발열 검사를 통해 37.5도 이상의 발열이나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확진자가 생길 경우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한 뒤 귀가하고 지자체는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동전노래방을 통한 감염이 잇따르자 569개 동전노래방에 대해 사실상 영업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네, 걱정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태원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대구, 신천지 등 그동안 국내에서 발견됐던 것들과 다른 종류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주로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한 종류라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효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최소 215명입니다. 방역당국이 클럽 관련 초기 환자 14명의 바이러스 염기 서열을 분석해봤더니 대구, 신천지 등 국내에서 유행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와는 다른 형태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는 변이 형태에 따라 크게 S와 V, G 세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S는 초기 중국 우한발 환자에서, V는 대구, 신천지 등 국내에서, G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입국자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분석 결과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들은 모두 G그룹에 속하고 염기 서열도 일치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유입된 바이러스가 이제 아마 수도권 중심으로 조용한 전파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전자 정보만을 가지고 감염 경로를 특정하기는 어렵고 역학조사 시 참고하는 정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북 예천에서도 G 그룹이 나타나는 등 국내에서 S, V, G 그룹 모두가 나타났습니다. 우한이나 대남병원에서의 바이러스와 이태원 클럽발 유행의 근원은 다르다 하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포에 달라붙어 감염을 일으키는 부분의 변이는 발견되지 않아 백신 개발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추진에 대해서 미국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코로나19 책임 등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던 양국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습니다.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 이런 긴장이 고조되고 이 때문에 세계 경제도 타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입니다. 이번 주 연일 상승세를 보였던 국제유가가 하락했습니다.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1.98% 떨어진 33.2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영국산 브렌트유도 2% 넘게 떨어진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중 간 갈등 격화가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책임과 타이완 문제 등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던 미국과 중국이 중국의 홍콩 보안법 추진을 놓고 다시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Right now, China is getting very close scrutiny from us, and we're thinking about all the options. But in terms of comments about Hong Kong, 중국이 건국 이래 처음으로 매년 발표하던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못한 것도 국제 유가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심을 키운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중 간 긴장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 때까지 더욱 악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치적 동기가 배경에 깔린 갈등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나 채무 상환 불이행 등 어떤 조치도 강행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올 하반기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계 1, 2위 경제대국 간의 대립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어제 경찰에 나와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 전 시장은 시민과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밝히면서도 추가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산경찰청을 빠져나옵니다. 사퇴 29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오 전 시장은 시민과 피의자에게 사과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실망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피해자분에게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말한 오 전 시장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사퇴 시기 조절했다는 의혹하고 사건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추가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14시간 동안 오 전 시장을 조사한 경찰은 오 전 시장의 진술을 토대로 사퇴 기자회견에서 인정한 성추행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와 메모 등의 자료를 제시하며 성추행 사건 수습과 사퇴 과정에서 불거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전 시장 조사에는 성추행 피의자와 사퇴 공정을 작성한 법무법인 부산의 정재성 변호사가 함께했습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을 추가로 소환해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신병 처리 소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승객과 승무원 90여 명을 태운 파키스탄 여객기가 착륙 직전에 공항 인근 주택가에 추락했습니다. 일부 생존자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기체 결함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두바이에서 박석호 특파원이 전합니다.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의 진나공항 인근 주택가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라호르발 카라치행 파키스탄 국내선 여객기가 이곳에 추락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이 여객기가 몇 차례 착륙을 시도하다가 공항 인근 주택가에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에어버스 320 기종인 이 여객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9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구조대가 시신 수십 구를 수습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생존자가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 한국대사관은 이 여객기에 한국인은 타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파키스탄 국내선 운항은 코로나19로 2달 동안 중단됐다가 지난 16일 일부 노선이 재개됐습니다. 운항 재개 엿새 만에 사고가 났는데 사고 직전 관제탑과 여객기 간 교신에는 기체 결함을 시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While proceeding that, sir, we have lost engines. Confirm you are carrying out belly landing. Runway available to land at 25. We are Mayday, Pakistan 8303. 비행기 바퀴가 나오지 않아 착륙이 지연되다가 엔진에 이상이 생겼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파키스탄 항공당국은 사고 원인을 말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구조당국은 사고 지역을 봉쇄하고 공항 인근 모든 병원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이 오늘 오전 11시 경남 김해 봉화마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립니다. 올해 추도식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최소화된 규모로 진행됩니다. 노무현 재단은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유족과 재단 임원, 정당 대표 등 사전 협의된 참석자 100여 명 이외에는 묘역 입장이 통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도식은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처음으로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일단 법원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향후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골목에서 나온 SUV가 유턴을 위해 서서히 1차선으로 접어듭니다. 행인이 걸음을 멈추더니 SUV가 향한 도로를 바라봅니다. 어제 낮 12시쯤 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승용차가 31개월 된 남자아이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엄마는 막 애기 보듬고 막 울고 있었어요. 근데 뭐 머리가 다쳤다고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응급차가 와가지고 심폐수술을 하시고. 하루 만에 다시 찾은 현장. 중앙 분리대를 추가 설치하고 경찰은 불법 유턴과 주정차를 단속합니다. 하지만 사망 사고가 난 뒤에야 조치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제 점심 좀 안 돼서 왔는데 데이트를 이제 막 설치 막 하고 막 공사하고 어디 사고 났는데 너무 계속 경찰이 와 있는데도 여기 또 하고 평상시에 좀 위험했어요. 이런 가운데 법원이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고 범죄 사실의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토대로 운전자 과실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아이가 도로가에 서 있던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적 증거, 물적 증거를 확보해서 이제 그 민식법 이제 상황이 처음이다 보니까 좀 이제 여러 가지 검토 사항도 많고 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 처음 발생한 사망 사고인 만큼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경비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이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입주민이 증거를 없애고 도망갈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경비원 고 최희석 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입주민 신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중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경비원 최 씨가 움직였다는 이유로 다퉜습니다. 그 뒤 최 씨에게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 심 씨는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경찰의 짜맞추기 수사가 있었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전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뒤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시는 건 오늘도 그렇게 주장하셨나요? 유가족들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유족은 심 씨를 향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내 동생 살리네! 아파트 입주민 130여 명은 심 씨를 엄중 처벌해달라며 지난 주말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어 어제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 모임도 구속과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 1,500여 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최희석 씨 유족들은 형사처벌 여부와 별도로 심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선 택배기사와 그 동생을 아파트 주민이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당시 CCTV 화면을 일부 확보했는데 이 주민의 무자비한 폭행, 경찰 도착 바로 직전까지 5분 넘게 이어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민경 기자입니다. 택배기사 A씨의 동생을 뒤따라온 주민. 몸통과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기도 합니다. 동생이 황급히 도와줄 사람을 부르러 도망치자 이번에는 택배기사를 때립니다. 동생이 경비원과 함께 돌아왔지만 쓰러지고 도망치는 형제를 향한 폭행은 이어졌습니다. 폭행은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6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너무 경황이 없었어요. 피도 너무 많이 나고 갈비뼈 때문에 숨을 못 쉬었었어요. CCTV로는 음성 확인이 안 돼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 해당 주민은 경찰 조사에서 택배기사 형제가 자신을 때리거나 흉기를 쓸 것 같아 먼저 양쪽을 번갈아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폭행에 대해서는 주먹으로 한두 대를 때렸고 둘 다 피가 나는 것을 보고 손바닥으로 명치나 목덜미 등을 때렸다고 했습니다. 피가 흐르는 택배기사 형제의 모습을 보고도 여러 차례 더 때렸다고 인정한 겁니다. 형제와 달리 다친 곳 없었던 입주민. 경찰에 자신도 명치를 맞았지만 힘을 주고 있어 다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를 주먹으로 명치를 밀치더라고 세게. 근데 제가 버티려고 했거든요.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폭행 주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미국 50개 주가 모두 부분 정상화 조치를 시작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들을 향해서 교회 문도 당장 열게 해야 한다고 재촉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안전에 대해서 현안들이 남아있어서 교회 문을 여는 데 신중한 일부 주지사들과의 갈등도 예상됩니다. 금철영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교회 등 종교시설을 필수시설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일정이 없던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한 말입니다. Some governors have deemed liquor stores and abortion clinics as essential, but have left out churches and other houses of worship. It's not right. So I'm correcting this injustice and calling houses of worship essential. 그러면서 주지사들은 당장 교회 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I call upon governors to allow our churches and places of worship to open right now. If there's any question, they're going to have to call me, but they're not going to be successful in that call. 학교든 교회든 언제 어떻게 문을 열 것인지는 주지사들의 권한. 그러나 미국 내 곳곳에서 문을 더 열라는 시위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 발언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을 열더라도 사람 간 거리는 얼마나 둬야 하는지, 발열 체크나 만일에 대비한 연락처 취합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습니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언급하면서 신중하기를 당부했을 뿐입니다. Please, as you go out this weekend, understand you can go out, you can be outside, you can play golf, you can play tennis with marked balls, you can go to the beaches if you stay 6 feet apart. 백악관 대변인은 더 나아가 종교의 자유까지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거들었습니다. I am thankful that we have a president that celebrates the First Amendment. The same amendment that gives you all the ability to ask me questions is there to have the freedom of worship. 하지만 안전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야 한다는 주지사들이 적지 않아서 대통령의 이 발언이 주지사들과의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교회에서 집단으로 예배 보는 것을 행정명령으로 제한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시시피주의 한 교회가 부활절 예배를 강행해 행정명령 위반 통보를 받았고 그 규제가 부당하다는 소송까지 제기했는데요. 그러자 누군가가 이 교회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 소식 로스앤젤레스에서 최동엽 특파원이 전합니다.
불에 탄 교회 건물 잔해를 중장비들이 치우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미국 미시시피주 홀리스프링스시의 한 교회가 방화에 따른 불로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I jumped up out of bed and came out on the front porch and I said, "Oh my God!" Even though I'm not a Pentecostal. 교회 주차장 바닥에는 이제는 집에 있어야 할 것이다. 위선자들이라는 낙서도 발견됐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흰색 스프레이 페인트와 손전등을 발견한 경찰은 방화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지난달 부활절 예배를 강행했다가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위반했다는 경찰의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교회는 시를 상대로 코로나19 예배 규제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To find that graffiti is spray painted in there, I bet you stay home now, you hypocrites, right? Seems very clearly directed at this particular lawsuit and the church's stand for its own constitutional rights. 교회 측 변호사는 소송에 불만을 품은 누군가가 저지른 방화 사건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테이트 리브스 미시시피 주지사는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교회에 불을 지른 사람을 찾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주말인 오늘 내륙 지역은 다소 덥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5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반면 동해안 지역은 동풍이 불면서 오늘 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일요일인 내일은 새벽부터 낮 사이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중부와 호남,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에는 구름이 조금 끼어 있습니다. 남부지방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충남과 경남 내륙 지역에는 안개도 끼어 있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조금 높습니다. 서울이 17.1도, 대구 13.9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더 올라서 서울이 25도, 세종과 전주, 대구는 27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과 포항은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거세게 일겠고 서해상에서도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지도부 구성을 놓고 진통을 겪었던 미래통합당이 결국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선택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KBS와 만나 통합당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하연 기자입니다. 비대위원장 결정 직후 KBS와 만난 김종인 내정자는 통합당에 대한 쓴소리부터 쏟아냈습니다. 탄핵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 사회적 약자에 공감하지 못했다. 지금의 통합당으로는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자리라는 것이 무슨 영광스럽고 즐거운 자리가 아니에요. 이거를 사실 제대로 하려고 하면 매일매일 또 투쟁을 해야 돼. 총선 득표로는 41%를 얻었다지만 지역 정당에 갇힌 게 문제라면서 진보, 보수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은 잘 사는 사람보다 못 사는 사람이 더 많다는 생각부터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각 구성 자체가 많이 변했는데 그거에 대한 인식을 별로 못했어요, 이 통합당이. 극우 세력과의 관계에 대해선 자연스럽게 정리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그 관계는 이번 선거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그거를 생각하면은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생각할 게 없다고. 정강 정책과 당명 개정 등 큰 폭의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일부 반대에 대해선 돌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당이라는 게 하도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반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지. 그거 일일이 신경을 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최종 목표는 대선 승리. 40대 기수론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금 현실이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사람들이 40대, 30대가 주축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조만간 21대 당선인들을 만나 자신의 진단과 해법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하연입니다. 투표까지 간 끝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결정됐지만 미래통합당 앞길은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당장 보수의 새 정체성 확립이라든가 강력한 변화와 혁신이라는 그런 큰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총선 패배를 딛고 당 재건을 위해 열린 미래통합당 당선인 연찬회. 4.15 총선의 핵심 패인으로 공감과 소통 부족을 꼽았습니다. 시대 흐름을 좀 읽는데 좀 뒤처졌다. 공감 능력이 부족했다. 저는 이게 첫째 패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념 대립과 정쟁에 치우쳐 진정한 보수의 가치와 쓰임새를 상실했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보수는 그래도 일은 잘한다, 유능하다. 어떤 큰 시련이 닥쳤을 때 그 위기를 잘 넘기는 능력이 있다. 이런 어떤 믿음을 줘야 되는데 품격 없는 언행이라든가 또 막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청년과 중도층까지 끌어안는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공감대는 마련된 것.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냐는 질문엔 선뜻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젊은 층들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그걸 지금 우리가 찾고 있거든요. 구체적이기보다는 거대 담론 중심의 방향들이 대부분입니다. 사회안전망 산업지대 해소 보강 등 여러 가지를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은 논의 시작조차 못한 상황.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서복경 교수는 통합당과 한국당의 추선 비율이 60%에 가까워 의지가 있어도 정책 실현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법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뇌물을 받았다는 건 대부분 인정됐지만 금액이 많지 않고 또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서울 동부지법 형사 11부는 유 씨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도 4,200여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유 씨는 구속된 지 6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이 머물던 오피스텔의 월세를 받는 등 4,700만 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유 씨가 금융위 공무원 등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에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금품을 제공한 기업들 역시 도움을 기대했다고 진술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동생이 취업한 기업이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사적인 친분 관계를 고려할 때 뇌물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대가성이 없는 금품 수수였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부시장 비위 혐의와 관련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이 기소돼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유 씨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뇌물 액수가 크지 않다고 밝혔는데 조 전 장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네, 이번에는 어제에 이어서 KBS와 고 한만호 씨와의 9년 전 인터뷰 내용 보도해드립니다. 한 씨는 검찰이 당시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겨냥하면서 자신을 수사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KBS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한 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건 한 전 총리가 후보로 나선 서울시장 선거가 치러지기 2달 전이었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2010년 4월 8일 검찰은 고 한만호 씨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섭니다. 한 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 지 엿새 만이었습니다. 알고 지내는 정치인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고양시 저기 한나라다는 게 있냐 그분 정치인 이름을 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때려보더니 한명숙 총리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느냐 알고 지냈냐 물어보더라고요. 검찰은 이미 그 전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로 한명숙 전 총리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돈을 직접 건넸다고 진술했던 곽 전 사장이 총리 공관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말을 바꾸면서 분위기가 급변한 상황. 압수수색은 1심 무죄 선고 바로 전날 이뤄졌습니다. 한 씨가 검찰에서 처음 들은 것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곽영욱 씨 5만 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 아주 부당한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표적 아니냐. 저는 부당하다 생각하니까. 본격 조사에 들어가자 한 씨가 한 진술은 모두 한 전 총리를 향해 꿰맞춰졌다고 합니다. 씨한테 나중에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씨가 돈을 만들고 있다고 본 걸 갖다가 총리님이 돈을 만들고 있다는 걸로 바꿔달라. 한명숙 총리님한테 자금 제공을 하는 바람에 부도가 났다. 이런 쪽으로. 서울시장 선거를 2달가량 앞둔 때 서울시장 유력 후보였던 한 전 총리를 낙선시키기 위해 검찰이 움직인 거라고 한 씨는 생각했습니다. 완전 이거는 이제 죽이려고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죽이겠다는 하는 의도가 확 그냥 풀리기 때문에 5만 불 사건에 거기서 무죄가 나오고 검찰이 완전히 어떤 패배했다는 어떤 패배주의 때문에 반드시 엮어넣어야겠다는 언론을 중심으로 무리한 별건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지만 검찰 내부 분위기는 아랑곳하지 않은 듯 보였다고 합니다. 그냥 언론에다가 그냥 엉뚱하게 계속 부패한 이미지 심어주는 그냥 선거에 개입하고 법정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들 많습니다. 지금 노골적으로 아주 전쟁터처럼 그 특수 일부 검사들 5명한테 뺑뺑 돌려가면서 한 전 총리는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이던 2010년 6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0.6%포인트 차이로 낙선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받게 되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인근 군 단위 지역이 그 대상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박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청 공무원인 40대 남성.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군청 부근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인근의 다른 시에 살고 있습니다. 군청이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주소 이전 운동을 벌인 결과입니다. 여기서 일을 하고 지역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인구 증가, 그다음에 교부금 증가에 일조하기 위해서 주소를 둔 거고. 특히 도시와 가까운 군청들은 인사상 불이익까지 언급하며 공무원들의 주소 이전을 압박했습니다. 위장 전입을 강요한 셈입니다. 5명에서 2명을 승진시켜야 되는데 누가 필터로 돼 있는 사람들은 다 그거를 빼주고 그랬지. 그 결과 양구와 홍천, 화천 등 일부 농촌 지역의 경우 전체 공무원의 20% 정도가 이런 나홀로 공무원들로 채워졌습니다. 직원만, 그러니까 1인 세대 여기에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는 공무원만 전입을 해놓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 나홀로 위장 전입 공무원은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일반인보다 더 많이 받게 됐습니다. 4인 가족의 경우 원래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위장 전입 공무원은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에 주소를 둔 본인이 40만 원, 도시에 사는 나머지 가족이 80만 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주소를 옮긴 공무원들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지급되는 지원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일부 군 단위 지역은 1인당 30만 원씩 지원금을 추가로 줍니다. 그 결과 일부 군청의 위장 전입 공무원은 정부와 시군의 지원금을 합해 일반인들보다 50만 원 정도를 더 받게 됩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로 숨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비상 상황임을 알리고 바로 도로 밖으로 몸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터널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가 밖으로 나와 차량 주변을 살펴보는 순간 다른 승용차가 사고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20대 운전자는 튕겨나가는 자신의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지난 20일에도 고속도로를 달리다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차가 들이받아 도로에 서 있던 4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뒤따르던 차량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추돌을 피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1차 사고를 수습하려다 아니면 사고 현장을 빠져나가지 못해 일어난 2차 사고입니다. 2차로로 주행 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정차를 하고 운전자가 하차된 상황에서 뒤따르던 차가 차량과 운전자를 충격하고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한 그런 사고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경남에서 일어난 2차 사고는 85건, 사망자는 8명으로 치사율은 9.4%입니다. 같은 기간 일반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2.6%로 4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운전자가 이제 1차 사고 후에 하차를 한 상태에서
결국 이제 맨몸이 노출된 상태에서 높은 속도로 달려오는 후속 차량에 사고를 당하시기 때문에 치사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도로에서 사고가 나거나 고장으로 차가 멈추면 먼저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연 뒤 재빨리 도로 밖으로 대피하라고 말합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경유 대신 값싼 등유를 파는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운송비 부담을 줄이려는 대형 화물차 운전자가 주로 이용하고 있다는데요. 이유진 기자가 단속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충북 청주 외곽의 한 창고 건물. 일단은 저희 요거 샘플 제시하고 좀 진행할게요. 예. 진행해 이제. 경찰과 석유관리원 단속반이 문을 열자 2,000리터짜리 대형 기름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계속 넣는 게 아니라 올 때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넣고 기름 넣고 닫아놓고 올려놓고 결국 계속 그래갖고. 창고 앞에 주차된 화물차 기름통에도 등유가 가득 차 있습니다. 단속반이 기름통에서 꺼낸 기름에 발색제를 넣자 이렇게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경유를 넣어야 할 화물차에 값이 절반 수준인 등유를 넣은 겁니다. 얼마 안 됐어요. 왜 이거 좀 등유 넣게 되신 거예요, 화물차에? 어려우니까 넣지요. 중장비 회사지만 주유기까지 설치해 불법 주유한 상황. 경찰은 등유 공급책과 업주가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영수증을 허위 발급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속 결과 이렇게 경유차에 등유를 넣거나 두 기름을 섞어 파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차에 맞지 않는 기름을 넣으면 엔진 고장 등으로 사고가 날 우려가 크다고 경고합니다. 엔진이 부식되어 사고의 원인이 발암물질 등 환경 오염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경찰은 경유차에 등유를 넣어 판 56살 A씨와 등유를 납품한 주유소 사장 48살 B씨를 석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 1에서 서울이 멋진 세트피스 헤딩골을 2번이나 터뜨리면서 포항에 승리했습니다. 성인용 마네킹 응원 논란을 딛고 일궈낸 역전승이었습니다. 박선우 기자가 전합니다. 어수선한 가운데 포항 원정에 나선 서울은 전반 4분 만에 어이없게 실점했습니다. 유상훈 골키퍼와 수비수 김남춘이 공을 서로 미룬 사이 일류첸코가 텅 빈 골대에 차 넣었습니다. 치명적인 실수로 심취됐던 서울의 팀 분위기는 더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포항의 첫 골이 들어가는 순간 홈구장인 스틸야드에는 녹음된 함성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실감나는 현장음과 포항만의 개성 넘치는 해병대 응원가가 관중이 꽉 찬 것처럼 열기를 고조시켰습니다. 반격에 나선 서울은 전반 34분 골 넣는 수비수 황현수의 헤딩으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힘차게 뛰어오른 황현수는 박주영의 정확한 코너킥에 절묘하게 방향만 바꿨습니다. 후반 27분 서울의 극적인 역전골은 마치 동점골을 다시 보는 듯했습니다. 교체 투입된 주세종이 코너킥으로 오스마르의 머리를 겨냥했습니다. 오스마르는 수비를 완벽히 따돌리고 마무리해 위기의 서울을 구했습니다. 서울은 성인용 마네킹 응원 논란을 딛고 포항에 2대1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정말 힘든 상대, 힘든 원정에 와서 이렇게 역전승이라는 걸 했다는 걸 정말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고. 지난 17일 광주전에서 이기고도 기쁨을 만끽하지 못했던 선수들이 집념으로 일궈낸 2연승이었습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프로농구에서 놔두라고 열풍을 일으켰던 KCC의 신명호 선수가 이제 코치로 농구 인생 2막을 시작합니다. 놔두라고 했더니 진짜 코트를 떠나버린 신명호 코치, 이준희 기자가 만났습니다. 신명호를 인터넷 스타로 만들어준 작전 타임 장면입니다. 신명호 잘 보고 40분 내내 얘기하는데 안 들어보면 어떡하자는 거야? 슛이 약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기분 당연히 안 좋고 속으로는 뭐 욕도 하고 했지만 이제 뭐 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그것도 좀 무뎌지고 받아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영상이 4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반전이 펼쳐졌습니다. 폴서머시 묻히는 사람도 많은데 제 이름 석자 농구 하시는 분 아니면 잘 모르는데 제 이름이 좀 더 멀리 알려져서 뭐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유도훈 감독은 신명호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었다고 털어놓습니다. 난 속으로 미안한 게 사실 나도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해 주니까 고맙고 어찌됐건 축하하고 또 이런 인연으로 내가 복담하게 됐는데 옆에서 많이 도와줬으면 합니다. 탁월한 수비 능력 하나로 코트에서 12년을 버틴 식스맨 신명호. 주전에 가려진 선수들에게 마음을 더 쓰는 코치가 되고 싶습니다. 주전들보다는 식스맨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안 좋을 때 들어간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까 조언 같은 것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아니 저기 뭐야 40분 내내 똑같은 얘기하는데 저 영어는 좀 내일하고 축하합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네, 화창한 주말 아침인데요. 이 시각 교통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네, 비 예보가 있는 내일보다는 오늘 고속도로 상황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외곽 쪽으로 가신다면 오전 11시 때가 가장 불편할 것으로 보여서 이 시간대를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서서울 요금소에서 목포까지는 최대 4시간 20분 예상됩니다. 매송 부근 그리고 서평택 분기점과 서해대교 사이 정체가 예상되는데 벌써 지금 15번 고속도로 총 9km 구간 막힙니다. 순산이나 비봉 중심으로 앞차와의 간격 좁고요. 역시 서해대교 일대 정체에 5km 정도 생겼습니다. 1번 고속도로는 아직 많이 어렵지 않은데요. 부산 쪽 한남에서 서초까지 4km 구간 막혔다가 동탄 분기점 주춤하고 천안 일대 통과는 괜찮습니다. 25번 고속도로도 지금은 무난하게 출발합니다. 50번 영동선 강릉 쪽은 용인휴게소 부근에서 3km 구간 막히고 52번 고속도로 원주 쪽 초월 부근 2km 구간 정체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바이러스는 빈부를 가리지 않는다지만 경제적 충격은 저소득층에게 유독 가혹했습니다. 대규모 감염병 확산이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를 불러왔고 이는 곧바로 경기 침체와 고용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경제적 충격이 계층 간 소득 불평등과 빈부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하위 20%에 속하는 1분위 계층은 근로소득이 지난해에 비해 3.3% 줄었습니다. 반면 상위 20%인 5분위 계층은 오히려 근로소득이 2.6%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로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면서 주로 저소득층 가구들이 집중적인 타격을 받았다는 얘기죠. 물론 정부가 기초연금이나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공적 이전 소득을 서둘러 지원했기 때문에 1분위 가구, 즉 저소득층의 총소득 증감은 0%로 힘겹게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위 20%에 속하는 5분위 가구는 총소득이 6%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빈부격차의 지표로 활용되는 5분위 배율, 즉 상위 20% 계층과 하위 20% 계층의 소득을 비교한 수치를 보면 5.41배로 1년 전에 5.18배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소득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더욱 악화됐다는 뜻이죠. 게다가 코로나19의 충격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올 2분기에도 이런 추세가 개선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게 더욱 큰 문제입니다. 정부가 할 일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임시직, 일용직, 청년층 같은 취약계층 일자리를 서둘러 확충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확대와 같은 사회 안전망도 더욱 촘촘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힘들겠지만 기업들도 해고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경제에 걸맞는 혁신적 변화를 통해서 신산업 분야의 핵심 역량을 키우고 지속적인 고용 유지 또는 고용 확대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모처럼 마주 앉은 노사정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는 협력과 상생의 지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그대 말을 두고 떠나가
정부가 노래방과 주점 등 9개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분류해 방역을 강화합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들은 미국과 유럽에서 유행하는 G형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이 전국의 신천지 시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신천지가 역학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는지와 이만희 총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 확산 책임에 이어 중국의 홍콩 보안법 추진을 놓고 충돌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타던 국제 유가도 하락했습니다.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4시간 동안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시민과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추가 성추행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에는 초여름 더위가 찾아옵니다. 한낮에 서울이 25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는데요. 다만 동해안 지역은 동풍이 불어들면서 오늘 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인 내일은 중부와 호남, 경북 지역에 새벽부터 낮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에는 구름이 조금 끼어 있습니다. 남부지방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내륙 곳곳에 끼어 있는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걷히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조금 높습니다. 서울이 17.1도, 전주가 16.9도 가리키고 있고요. 강릉은 13.3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25도, 세종과 전주, 대구 27도까지 오르겠고요. 춘천도 25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뉴스광장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